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 정책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정부가 한 달 동안 마련한 종합대책을 최종 확인하는 성격의 자리였는데요. 정부는 강력한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 다시 한번 밝혔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직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친일 반민족 행위에 견주면서 강경한 발언과 대책을 내놨습니다. 악화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민주당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반부패 정책 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만큼 부동산 투기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부동산 투기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당에 좋지 않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만 결국은 LH 사태가 커지면서 이렇게 민심 악화, 민심 이반이 왔다. 재보선뿐만 아니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의 경우에 국민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슈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부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지금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했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국민분들께서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최근 국회에서 LH 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오늘 여당이 후속 대책으로 투기 부당이익을 소급해 몰수하는 입법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급하는 것은 헌재가 나중에 가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게 김태현 원내대표의 워딩이었기도 했고요. 여러 당내 율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갑자기 몰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온 건 어떤 연유였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예. 애초부터도 당내에서 소급 입법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기에 의한 이익도 몰수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 여론도 소급해라 이런 뜻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그 이번에 발의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어떤 게 있는지. 사실은 이제 그 부패방지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패방지법은 현행법도 부당하게 그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용하면 굳이 이제 소급입법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대부분 지금 케이스에서 발생될 부당한 이익 또는 부동산 자체도 좀 몰수할 수 있다라고 봐왔던 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었고요. 특히 이 부패방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 유형도 수사를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유형도 좀 추가하는 식으로 법을 좀 개정을 해서 확실하게 이 이익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야당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아마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다만 근데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 과정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이제 논의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국회 통과는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31일 날 법사위에서 이런 법들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좀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 빠르다면은 이제 3월 31일 늦어도 4월 초에는 이 법들이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해충돌 방지법 저번에 같이 통과시킨다고 했는데 빠졌단 말이죠? 네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이 법이
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좀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이제 관련된 법안 논의에서는 좀 뒤로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예. 뭐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법 여건이 마음먹으면 모든 법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여야 합의 처리가 원칙인데 예.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노력을 기울이되 만약에 안 된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좀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금 당내의 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이해충돌 방지법과 함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정이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구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 나왔는데 당장 공무원들이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뭐 공무원 전체 세력을 적폐 세력으로 보느냐. 이 구급까지 이렇게 재산 등록 의무화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조치가요. 공무원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국민분들이 공무원에 걸고 계신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 수준에 맞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두고 뭐 공무원분들을 뭐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등의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구급 공무원이면 최하급 공무원인데 이게 뭐 고위 공직자도 아니고 이게 좀 고위 공직자만 한정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산 상황은 좀 민감한 문제니까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런 지적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은 죄송하지만 그 고위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이제 염려하시고 기대하시는 부분이 공무원분들이 좀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또 안 하는 게 공무원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맞춰서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거 차명 거래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인을 통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또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부동산 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도 이제 범죄 태양으로 좀 집어넣어서 좀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명 거래를 좀 제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명 거래를 하면은 차명으로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서 실권리자가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만들면서 이제 차명 거래 자체를 좀 줄이는 법안을 좀 발의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제가 발의했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도 차명으로 부동산 소유하면 안 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권리자가 내 거다라고 주장하면 불이익은 없으니까 그 자체를 막겠다. 그게 지금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아니죠 개정안? 네, 개정안 제가 발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도 사실 차명 거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서 그거 원래 내 돈을 들였던 내 땅이야 돌려줘 그럼 돌려주도록 지금 판례가 돼 있어서 사실상 차명 거래가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대한 당내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의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이 부패방지법에도 도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경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 거래도 일종의 범죄 태양으로 좀 봐서 몰수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제한적이나마 제가 발의한 법안의 효과가 좀 발휘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애초에 차명 거래를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개정안 통과는 별도로 제가 발의했던 부실법 개정안도 좀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됐는데요. 경질이 됐다, 뭐 사표를 그냥 수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또 하나의 악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사실 뭐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언론과 인터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의 경우에는 마치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처럼 모든 행위를 국민분들이 지켜본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행동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크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김상조 실장이 소탈하고 검소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비판받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의원님 지역구가 은평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역대 계속 그 민주당의 우호적인 그런 지역구였는데 이번 지역구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지금 인터뷰하기 전에 대략 뭐 1시간 정도 이쪽 지역의 상가들을 좀 돌아봤거든요. 근데 뭐 여전히 뭐 저희 당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의사표시를 해주시는 분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뭐 그런 질책 저희들이 달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 잘하겠다. 부동산 투기 관련돼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서 마음을 좀 다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의원님도 언론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20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근데 앞으로 이 세대는 50년, 60년간 투표할 세대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 뼈아플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20대나 30대나 경제적인 격차, 불평등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당과 정부에게 기대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반성을 하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실망하시는 마음을 좀 달래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문제의 땅에 오세훈 후보가 직접 청량에 동행했다. 이게 이제 복수의 관계자들의 증언입니다. 지금 벌써 맞습니다. 3명째 목격자가 등장했죠. 오세훈 후보를 봤다라는 사람이. 근데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그 청량 입회 이야기는 여기랑 지금 논란이랑 맞지 않는다.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오세훈 후보 본인이 이 문제되고 있는 땅의 위치라든지 존재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측량 현장에까지 입회했다는 것은 땅의 위치 존재를 너무나 잘 알았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그 알고 있는 정보들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해서 이제 뒤집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보자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일종의 이제 거짓으로 보이는 말들을 계속한다는 것은 후보 본인의 어떤 신뢰성, 도덕성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관련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국민분들도 좀 준엄하게 판단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뭐 오세훈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측량 관련된 결과도라고 하죠. 그 서류가 공개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다 해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거라도 좀 공개를 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지금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그 정보 공개는 2주일 있다 나온다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신청을 해놨다 뭐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빨리 나와서 해명을 하든지 해명을 못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된 증인들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승부 시간입니다. 2주마다 한 번씩 만나는 두 분, 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15일 날 이렇게 만나고 2주 만에 다시 만나는데, 자, 2주 전하고 지금하고 선거 여론조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거 봤을 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롭지 않습니까?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두 곳 다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투표율이 낮은 그런 보궐선거 특성상 아무래도 민주당이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또한 지금 이번에 그 통과된 추경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선거를 앞두고 그 2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지원금을 지금 또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지금 민주당의 그런 네거티브 선거전이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막말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그런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것이거든요. 예. 민주당 출신 그 법사위원장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막말을 했는데, 참 심랑스러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네거티브 선거 그리고 막말 없는 그런 선거 기대를 합니다. 그 네. 쓰레기 발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말 그런 발언이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그런 발언이죠. 오세훈 막말. 후보는 네. 대통령회 때 또 침해 발언하셨잖아요. 글쎄, 뭐 그게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쓰레기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윤 의원님, 박영선 후보가 하루에 2%씩 좁혀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또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는데 지지율은 그렇게 지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판세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아무래도 여러모로 현재 여론조사 발표대로 저희가 서울과 부산 양쪽에서 쉽지 않은 선거전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사실 9일밖에 남지 않아서 저희 당도 비상 상황 속에서 각종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이제 막말 말씀하셨는데 그 막말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는 예. 말이 고야 가는 말도 곱는데 하여튼간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그 막말은 없었으면 예.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박영선 후보가 2%씩 매일 올리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국정을 이끌면서 또 서울시를 이끌면서 잘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시민과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했거나 비판을 받았던 정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고 성찰하고 또 대안을 만들고 박영선 후보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부분들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현장에서 주민들을 진정성을 갖고 정책을 중심으로 만나게 된다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확신이 있었다는 생각을 예.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 부산 양쪽 다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라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 양쪽 다 여러 가지 특혜 의혹, 불법 의혹, 거짓말 의혹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 박영선 후보가 그런 거로 공격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오세훈 후보 또 박형준 후보가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확실하게 검증에 예.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앞서서 윤영석 의원이 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보궐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지층 결집이 중요한 게 아니냐. 민주당에서 샤이 진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현재는 저희가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의 LH 문제가 터지면서 저희 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현재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재보선은 투표율이 40%에서 40% 중반을 갖다 기록하는 것이 과거의 통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선거운동을 연구자 찾기 등의 지인 찾기 조직운동에 집중을 하고 또 후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국의 서울과 부산을 연고를 맺고 있는 각 지역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또 우리 당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조직을 통해서
현재 여론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총선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샤이 보수가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 까보니까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 선거는 어쨌든 조직은 민주당이 앞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국민의힘?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고 또 서울시도 그렇고 이제 부산시도 그렇고 상당히 그 시의원들 다수를 점하고 있고 기초단체장도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직 선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예. 그러한 증거들도 지금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선거가 우리 이번 보궐선거의 그러한 그 의미랄까요? 예. 어떤 이 배경이랄까요? 원인 이걸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보궐선거가 박은순 전 서울시장 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그 부하 직원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한 예. 있을 수 없는 그런 성범죄로 인해서 이 보궐선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혈세가 824억 원이 낭비되는 이러한 선거인데 민주당이 이긴다면 이건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결코 뭐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안 되는 그런 선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그런 국민의 분노가 저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가치를 폭등을 시켜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부동산 그 자산 양극화를 사상 최대치로 이렇게 극심하게 양극화신 그런 대통령이 지금 그런 정부이고 또한 그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 그 LH 직원들이 신도시 그 정보를 캐내가지고 그걸 투기를 했다는 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민주당 정부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 초기에 이런 것을 증거를 확보하고 발본색원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초기 대응에 굉장히 미진했고 결국은 상당히 많은 그런 투기를 한 직원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지금 상당히 몇 명이 지금 그런 부동산 투기에 예. 연루됐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출신 시의원 그다음에 그런 기초단체장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엄벌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지금 그 사저부지 관련해서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문 대통령의 처남이 그린벨트를 투기를 해가지고 47억 원의 그런 투기 이익을 얻었다. 이러한 지금 그 상황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이 애초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맞고 민주당이 이번 억지로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궐선거 후보를 냈는데 패배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레인덕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 조직 선거의 우려는 있으나 재보궐 원인 제공 당사자인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죠. 문정부의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인 것 같고요. 윤 의원님 반론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리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가열차게 몰아치시는데요. 일단은 지난번에 대통령 사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법 위반 했는데 사실관계는 다르다는 말씀 드렸고 전 그런 사소한 논쟁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정리를 했습니다. 또 천안 투기 의혹도 이게 이명박 정부 전에 이 지구 지정 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투기라고 얘기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물론 그 원인 제공도 있었고 또 부족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예.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달게 받고 또 개선할 점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바꾸겠다. 이게 선거에 저희들 기본적인 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LH 문제라든지 이런 점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직자들이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관련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한 수사 또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가열차게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도 관련한 여러 가지 법 제정에 이미 착수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성찰하고 쇄신하고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서울시를 이끌어 나갈 후보를 뽑는 것인데 또 부산을 끌어 나갈 후보를 뽑는 것인데 정권 심판론에만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과연 시정을 제대로 하겠는가. 오세훈 후보 과거에도 시장 돼서 얼마 안 돼갖고 재선 돼서 얼마 안 돼서 무상급식에 아이들 밥 주는 문제로 시장직을 던져버렸단 말이죠. 예. 박형준 후보 과연 부산을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특혜, 투기, 거짓말 의혹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후보를 직접 보시고 또 앞으로 서울시와 부산의 거대 도시 이끌어 나갈 그 후보들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 이 정책이 실현 가능하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시민들의 삶을,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정책을 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도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런 주장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합니다만 민주당은 네거티브가 아니고 후보 검증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오세훈 후보, KBS 보도한 거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재개발 관련 논란인데 그 청량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다. 이게 이제 경작인 2명 그리고 청량 팀장 1명 총 3명이서 오세훈 후보가 당시 청량할 때 왔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주장은 이거죠. 결국은 이 땅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후보를 어떻게 시장으로 뽑을 수 있냐. 이런 주장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공영방송인 KBS에서 먼저 그 내곡동 땅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고 경작인을 구체적인 그 증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의 해명이 계속 바뀌고 앞뒤가 맞지 않고 심지어는 의혹을 넘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모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거짓말이라면 자기가 사퇴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저희가 묻고 있는 것이지 검증 과정이고 국민들의 알 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들의 알 권을 위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설명과 진실을 밝힐 책임이 있고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면 후보 사퇴를 포함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영석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 사항은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청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건의 이 본질이, 사안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자꾸 이제 이런 그 프레임을 그런 말꼬리 잡기로 옮겨가서 이 네거티브를 하려는 것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은 40년 전에 오 후보의 이제 장인이 그 오 후보의 이제 그 부인에게 상속을 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LH공사의 직원들이 투기처럼 정보를 얻어가지고 매입을 해서 땅을 투기하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상속을 받은 것이에요. 상속을 받은 것이고 그 땅에 대한 그 개발 계획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것이 진행된 것이지. 오 후보가 어떤 그 직무상 지득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 또 오 후보가 지금 그 당시 어떤 청량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자꾸 지금 민주당이 그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해놓은 사항이고 명명백백하게 없었다는 것이 밝혀질 겁니다. 네. 자. 윤관석 의원님. 지금 윤정석 의원께서 사안의 본질이 아니다. 말꼬리 잡기다. 프레임 전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조사하고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전혀 지금 해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 감추기 위해서 해명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솔직하게 인정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말로 계속 일관하다가 크게 심판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혹시 그런 경우가 아닌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상호 정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증인들도 다수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하고 정보공개 청구로 해서 추후에 알아보겠다면 할 것이 아니라 명명백백하게 유권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정치인의 책임 있는 진실 발언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서 시장 후보를 뽑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론 있습니까? 있으면 듣고 아니면 다음 기회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에 이 당 소속 시장이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에는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당헌까지 바꿔서 이렇게 후보를 낸 정당이 지금 야당 후보의 그런 말꼬리를 잡고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주당이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뭐 이런 일단 좀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말꼬리 잡기 시기에 이런 네거티브 선거전 정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다른 부산이나 가기 전에요. 제가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우리 야당인 윤영수 의원한테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일부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하고 이 관련돼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 입장은 들었고요. 야당 입장은 어떤지. 지금 여당에서는 부동산 이 투기 소급 환수 플러스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처리하겠다. 야당이 협조가 없으면 단독으로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기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 부동산 투기나 특히 이제 공직자의 이런 부동산 투기는 정말 근절돼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방향은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현재 당정이 민주당과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방안은 선거를 앞두고 이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이제 수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가 아닌가 저는 하고요. 예. 특히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소급 적용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헌법상 불리이익에 소급 적용이 금지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헌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가 투기를 해가지고 투기를 한 것이 명백하고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이 명백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득을 했다면은 저는 일부 소급 적용을 하더라도 특별법을 규정해서 하더라도 소급 적용을 했더라도 그런 이익을 불법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맞다는 것에는 일부 찬성은 저도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정무위원회에 좀 계류가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러한 법안은 일찍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21대 국회가 벌써 출범한 지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여야가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것을 적용해야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건 입법에서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윤관석 의원한테 이것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영석 의원이 여당이 선거가 불리해지니까 꺼내들었다. 이 법을 원래 할 의지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LH 사태 터졌을 때부터 또 오늘의 반부패 관련 회의에서도 이것은 당리당략이나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우리 사회가 공직자가 투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하자. 혁신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희 당에서도 그래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선거 때 유리하고 이런 문제보다는 다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나 불법 비리 의혹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에서 관련 법들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LH 5법에 얘기했던 법이 3가지가 이미 처리가 됐고요. 오늘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당이득 환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국 기자를 하자는 것보다는 LH 사태 때 발생했던 문제부터 일단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찬성한다고 우리 윤영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받아서 합의된 부분을 먼저 저희들이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충돌방지법은 마침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관련 소관법이기도 한데 법안 내용을 서로 여야가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빨리 스피드하게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빨리 이렇게 하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 여야 협상을 진행해서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짧게 해주세요. 전국에 지금 공무원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그런 전국의 공무원에 대해서 다 이것을 이제 재산 등록을 실시하자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
투기는 고위공무원들이 또 이제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단체장들이 저질러 놓고 결국은 이러한 범죄 집단에 대한 그 프레임은 이 일반직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씌우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합리적인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청와대부터 문재인 대통령부터 그런 투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근절해야 되고 또 본인의 처남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이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청와대에서는 불법 투기 의혹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 청취자들이 오해하시니까. 예, 그리고 예. 저희 당에도 몇 명 의원이 거론돼서 국수본에서 얘기한 게 3명 조사해보겠다는데 그분들 이거 생기기 훨씬 전에 이제 취득했던 토지들 문제라고 하는데 조사해보면 저는 알겠죠? 명백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무원 전체 그동안 지금은 4급까지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여러 군데 사태 터진 것 중에는 전체 공무원한테도 필요하다. 전수조사가 이렇게 등록하는 게 이런 또 국민들의 눈높이와 요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댓글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3359님께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민주당 억지를 부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9001번님께서는 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본질이 아니면 뭐가 본질입니까? 일반 국민이 거짓말쟁이일까요? 오 후보가 명쾌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자, 서울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박영선 오세훈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아마 MBC 백분토론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밤늦게. 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서 시청해 주실 바라고. 부산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보죠. 자, 일단 여당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 선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부산도 현재 여론조사 결과상으로 보면 저희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그런 현재 국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고요. 쉽지 않은 선거이지만 다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산 유권자 중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아직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그런 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까지 후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지 않은 소위 부동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또 저희 후보의 우월성 도덕적이고 부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성과들 또 저희 당에서 부산과 함께 추진해서 이번에 진행했던 가덕도와 신공항 특별법 등의 그런 성과들을 집중적으로 홍보 설명하면서 득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부산 선거는 항상 박빙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표심들이 나중에는 저희 쪽으로 집중된다면 박빙의 승부를 하면서 저희도 해볼 만한 선거다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박형준 후보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 의혹 제기만 너무 많아서 김영춘 후보가 좀 안 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 23일 날 정무위원장으로서 부산에 가서 금융정책에 대한 발표도 함께 하고 후보랑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김영춘 후보는 일관되게 부산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고 또 장관까지 가서 해수부 장관으로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이번에 부산시장에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를 이끌었던 그런 성과도 있고 그걸 부산 시민들이 잘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거티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박형준 후보가 부산 현재 가보면 과연 부산을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예. 다만 이제 민주당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우리가 그 후보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데 보니까 의혹이 너무 많더라. 예. LCT 의혹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불법의 그 문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증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윤영석 의원 부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부산 보궐선거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인 박영준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끝까지 방심을 해서는 안 되고요. 예. 현 문재인 정부가 이 선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정부이고 예.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선거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그 무능 그리고 오만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그런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하는 그런 선거고요. 부산 시민들의 그런
자존심과 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번 선거는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결코 끝까지 심판할 것이 생각하고 김영춘 후보가 뭐 부산을 3기 암 환자 같다 이런 그 발언도 했는데 정말 그 부적절한 발언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들을 이렇게 정말 그 부산을 폄하하는 이런 그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부산 선거는 좀 확실하게 압승을 할 수 있다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이 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박형준 후보에게 쏟아지는 의혹들이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너무 많아서 결국은 국민의힘 그 선거에 나중에 발목을 잡지는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모든 이제 부산 시민들도 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선거의 결과로 그런 것이 가려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뭐 이런 것이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남았으니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 지지해달라고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당 의원님부터. 예, 오늘 밤에 TV토론 잘 보시면서 박영순 후보의 자질과 그다음에 도덕성 그리고 정책 공약들의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낮에도 지원조사 갔다 왔는데 박영순 후보 또 정부에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성찰하고 또 본인이 나서서 앞으로 개선과 변화 이것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입니다. 우리 박영순 후보를 통해서 서울시 또 우리 김영춘 후보를 통해서 부산시의 발전과 변화를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이었고요. 윤영석 의원님. 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선거 정말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참 독선과 오만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참 크게 달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 실정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보시다시피 오세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 그리고 금태섭 의원 또 나경원 전 의원까지 정말로 저희가 모든 저희 야권이 범야권이 일치 단합을 해서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야권 통합의 그런 모습도 봐주시고 우리 야권이 힘을 내서 문재인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윤관석 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연결선구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 알려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4명 늘어서 누적 10만 2,1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70명, 해외 유입이 14명입니다. 전날보다는 98명 정도 줄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구 직장, 그리고 인천 남동구 음식점, 경기 양평군 목욕장업, 그리고 충북 청주시 영어학원,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신규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 정치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위 고하 정치 유불리를 막론하고 투기를 파헤치라는 강도 높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서 공직자 부패 해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 역시 반부패 정책협의회 직후 대책을 발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서 현재 발생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로 확대해서 1,500명 이상으로 편성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서 500명 이상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방 환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출범시켜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리고 국수본에도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서 투기 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는 강도 높은 발언도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 수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법무부 감찰관실 그리고 대검 감찰부는 29일 오늘 법무부 가천청사에서 첫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예. 회의에서는 이제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법무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그리고 대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각각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문정 부장검사의 합동 감찰권을 두고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박범계 장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박범계 장관은 이문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해 상충 부분이 있다면 오늘 실무 협의를 한다고 하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도 이야기를 했습니까? 관련해서? 예, 이문정 부장검사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일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는 마시고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SNS에 감찰 관련 사안을 올린 게 공무상 비밀 누석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할 테니 조금만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장변성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건 역시 구미 3세 여아 사건인데 저희가 2주 전에 이 시간에 관련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전히 수사는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스모킹건을 확보하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수로부터 당시에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이 한 10장 정도를 이제 발견해서 그것을 국가수한테 유사 여부. 그러니까 예.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하는 건 바꿔치기 전 사진과 후 사진이 그 속에 있다고 하면은 같은 그 사진 안에 아니면 사진들 안에 그럼 이게 결정적인 스모킹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판독 불가. 국가수에서는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스모킹건은 과학적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과학적 증거는 다 나왔는데 DNA 결과 또 혈액형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원래 이 정도 증거가 나오면 인정을 하고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망한 아이의 그 모친으로 추정되죠. 석 씨가 나는 임신한 적도 출산한 적도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오히려 거꾸로 유전서 검사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씨의 가족들은 오늘 성명서 같은 걸 냈나 봅니다. 예. 절대 이 아이가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석 씨가 출산한 적이 없다.
라는 쪽으로 그리고 좀 뭐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성명서를 내갖고 사건 자체가 더 사실 혼돈스러운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DNA가 99.999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0.00001 틀리면 그거 틀리는 게 우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또 인적인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증거를 찾고 있는데 다른 증거 찾고 있는 것이 지금 난항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 신생아 발찌 그 발찌가 끊어진 채 촬영된 사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바꿔치기한 정황적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지금 그 사진도 잘 이제 뭐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거죠.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벗겨진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졌던 끊어졌다고 하는 거는 같은 사진인데 벗겨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아까 10장 사진 내에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명확히 이 사진 판독을 통해서 이게 끊어진 건지 아니면 벗겨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좀 봐야 되는 거고. 예. 혈액형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좀 복잡하긴 하던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죽은 아이의 혈액형이 A형 그러면은 그 남편의 혈액형이 AB형 그리고 어머니의 혈액형이 B형 이렇게 되면은 근데 여기 보통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B형도 B5형이 있고 BB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BB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 BB형과 AB형 사이에는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A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첫 번째 그 혈액형 검사했을 때 A형이 나왔다고 하니까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는 거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애를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나올 수 없는 아이. 그래서 그게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것인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죠. 예, 사실. 추정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아주 갓난 아이의 혈액형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정밀 검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밀 검사를 하기 전에 바뀌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수사를 해오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정황 증거가 이 석 씨가 2018년 초에 인터넷에다가 출산 준비, 셀프 출산 이런 단어들을 검색했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는 휴대폰이 아니라 본인이 일했던 직장의 PC에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휴대폰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명확성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일했던 회사의 PC에 남은 거라서 분명히 셀프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셀프 출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확실할 텐데 그게 또 그쪽에서 발견된 거라서 정황상 분명히 이게 의심이 가는데 명확히 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분명히 의심스러운 거 맞다. 이 상황이죠. 예.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석 씨의 남편인데 남편 이야기로는 그 속옷만 입고 있는 것도 내가 저녁 때 매일 봤는데 그 임신했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사건 관련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수사상에서는 참고 자료로 볼 뿐이지 왜냐하면 이해를 같이 한다고 하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거짓말했다고 해서 이 관련된 부분이 꼭 진실만을 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단 이 사람의 주장은 전적으로 정황상 맥락상 그 근처에는 배가 부른 상태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DN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가장 궁금한 점은 일단 한 명의 아이는 사망했으니까요. 그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바꿔치기 했을 아이, 그 아이의 존재, 또 그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그러면은 그 아이가 언제쯤 출산했고 그럼 만약에 그 아이가 갔으면은 입양을 보냈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사실 뭐 지금 생존해 있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는데 예. 두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브로커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그 즈음에 사체를 처리했을 가능성 그걸 다 가능성을 놓고 찾고 있는데 명확히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아마 이석 씨가 출산을 했을 거라고 의심되는 산부인과라든가 아니면 또 뭐 조산사들이라든가 뭐 이거는 다
살펴봤겠죠. 셀프 정말로 본인이 혼자 출산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예.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예. 안타깝게도 지금 그러니까 그 산부인과에 대한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조산사에 대한 추적에서 명확히 뭘 건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넓혀야 되느냐 수사 선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나 근처에 있는 쪽은 거의 다 뒤졌기 때문에. 뭐 지역을 이동해서 출산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좁은 데인데. 뭐 사실 뭐 저기 전라도나 아니면 강원도 가서 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이 시간 안에 못 한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자. 석씨 얼굴을 공개하면 제보자가 나올 것 아니냐. 혹은 뭐 어디 다른 지역의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면 의사나 간호사든가 의료진들이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얼굴 공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여러 개 법에 상해서 특정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에 따라서 그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건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 명이 사망했고 한 명은 실종 상태니까 그것도 영유아니잖아요. 이 얼굴 공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지금 그럼 회의조차 안 열리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먼저 보고 근데 사실 좀 지금은 좀 늦었지만은 정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실종된 아이 행방을 빨리 찾는 게 급선무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경찰 수사를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미제 사건 이야기는 뭐 너무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게 벌써 한 3, 40년 지난 것 같은데요? 30년째입니다. 지난 3월 26일 날이 30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비도 제막하고 그랬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잠깐 개요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 발생은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 달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도롱뇽아를 주우러 간다고 집을 나선 후에 실종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냥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당시에는 경찰과 문을 대대로 투입해서 현장 주변을 뒤졌는데 사실 뚜렷한 성과 없이 미제 사건으로 묻히다가 사건 발생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26일 날 그 성산고등학교 신축공사장 뒤쪽에 와룡산 중턱에서 유골이 발견돼 갖고 사건이 재개된 사건입니다. 예. 이게 뭐 한두 명 학생이 아니고 5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뭐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공소 시효는 만료됐죠, 이 사건은. 옛날 사건이어서. 예. 1991년이고 공소시효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태안이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태안이법이 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발생한 것은 이전 공소시효, 그 이후 발생한 것은 공소시효 폐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못한다 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진실만이라도 알고 싶을 텐데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뭐 재수사 이야기도 나오는 거겠죠. 특별법 얘기도 나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경찰이 수색했던 그 산에서 사체가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초기 초동 수사가 실패했다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경찰은 인정하기 싫어하죠. 왜냐하면 35만 명의 연인원이 저기 동원됐다고 하는데 보통 경찰의 수색을 아는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전에 한번 수색했다고 확정된 곳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것이 부실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또 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 수색에 실패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실패했다. 근데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아이들의 유골에서 이게 저 타살 흔적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당시에 여러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뭐 미군 사격하다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또 주위 그 동네에 어떤 깡패들이 뭐 그러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 둔기로 맞은 흔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아이의 두개골에서 그때 정확히 법의학자의 표현은 삼날자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삼날자국의 날카로운 일직선이 나타났다. 그래서 법의학 팀에서 명명히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결론은 저체온사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러니까 실종된 것 자체가 미제 사건이 됐지만 사실은 수사 단계에서 더다니 의문이 더 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법의학 팀에서는 타살이라고 했는데 결론은 저체온사.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하죠.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더욱 유족들이 한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타살 흔적 6개월에
두개골에 발견되고. 예, 오른쪽 측두엽 쪽에 그 5명 중 몇 명이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까? 한 명 아이가 그랬고 나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갖고 명백한 건 그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30여만 명이 동원돼서 샅샅이 뒤졌는데 왜 그때는 발견 못하고 11년이 지나서 발견됐느냐? 혹시 다른 곳에서 살해하고 유기를 나중에 그 산에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법의학자들이 판단해서 그 상황을 사진을 보니까 사망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그 유기된 상태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죽인 후에 유기된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쪽으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유기를 하면서 땅 속에 묻는 바람에 경찰이 못 찾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혹시? 그렇거나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묻었거나.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저체온사라고 했냐면 몸에 다른 상처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성을 다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몸에 상처가 한 사람밖에 없고 그런데 다 그냥 상처 없는 상태에서 이게 옷을 덮여진 상태라고 하면은 이것이 꼭 저체온사만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상당히 미진한 거들. 근데 아이 한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구타를 했다고 하면 그 나머지 4명의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한테 상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를 일정 본보기를 삼아서 제압을 해놓고 그럼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범인이 복수가 아니고 1명일 수도 있겠다. 혹은 2명일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 명이 아닌 뭐 그런 그렇죠. 의견도 나온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상황을 보면은 여러 명일 수는 없겠다. 여러 명이 여러 상처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럼 1명 혹은 2명 정도이고 그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런 가능성이 사실은 매우 검토되기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제가 아까 잠깐 뭐 여러 가지 소문도 있었다고 했었는데 음모론이 많았죠? 예, 음모론도 사실 이 음모론이 수사를 방해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탄피가 발견됐다는 동 또 이제 어떤 비전문가가 말하자면 누구를 꼭 지목해서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의 가족을 지목해서 범인으로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또 엉터리 제보가 있어갖고 그러니까 원래 수사를 정석대로 했어야 되는데 음모론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사건이 망가진 경우 제가 보기엔 그런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실종된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실종된 아이의 아버지가 아마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그거는 그 유가족을 2번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경찰이나 공권력에서 그 말을 따라갖고 거기를 수색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 부모를 2번 죽였죠. 참 안타깝네요. 자, 근데 제보자가 뭐 최근에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어떤 연구소 쪽에 비슷한 과정에 대한 얘기를 소상히 제보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된 것은 여러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일종의 관종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보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또 다른 데서 들은 걸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분명히 제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 건국하고 가장 미스테리한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실종된 아이들의 사체가 발견됐으니까 이제 실종은 아닌 것이죠. 타살이죠. 타살로 그렇게 결론 났고 그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 한 명은 뭐 명백한 타살이고 2개월의 상처를 봤을 때는 그럼 나머지 아이들은 저체온증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아이들도 뭐 도구에 의한 타살이나 뭐 흉기에 의한 타살로 보는 겁니까? 그냥 지금 6월밖에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더라도 없지만은 결론은 그냥 저체온사입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더더욱 안타깝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그런 근거죠. 왜 그게 그렇게 결론이 났느냐? 그걸 결론 낸 사람이 책임을 져라. 이런 쪽 그렇게 되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그때 수사한 사람들을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쪽도 가능한 겁니다. 왜 결론이 너무 이상하다. 전문가들도 그 부분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찰의 그러면 최종 결론은 저체온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시 실종된 그 계절이 그렇게 추운 계절은 아니었잖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추울 수도 있는 거예요. 3월이고 대구 잘 아시니까 3월 말입니다. 그렇게 춥지는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는 추우면 내려올 수 있는 데거든요. 산을. 그냥 가까운 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5명이나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여러 명이 저체온사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전담 수사팀이 또 꾸려졌다고 하던데. 예. 전담 수사팀이 관할 경찰서에 꾸려져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갖고 수사가 그렇게 뭐 진행이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동서시가 끝났기 때문에 자료 찾기도 어려워서 그래서 유족들이 특별법 같은 거 이것만이 아니라 관련된 미제 사건들에 대한 특별법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